정말 오랜만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들도 좀 해야 되고 제가 운영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계속 이런 책 읽기를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2시 34분입니다. 일요일이지만 오늘도 촬영 스케줄과 스터디를 하고 친구도 만나서 다음 수업까지 나누는 스케줄을 처리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야 될 시간이지만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책을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누군가도 이렇게 책을 읽고 싶어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여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저의 공부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그다지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며 그러한 비밀은 간명한 이론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 패권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과 그거에 따른 결과에 부산물이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개념의 정의에 대해 부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 역사 속의 다양한 패권국들, 즉 고대 중국의 진왕조, 서양 고대의 로마, 근대 이후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제국으로 지칭할 것이다. 농업 사회의 패권국을 농업제국, 상업사회의 패권국을 상업제국, 산업사회의 패권국을 산업제국이라 칭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이러한 명명법은 옳은가? 이 책에서 사용한 제국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2018년 10월 9일 4시 16분에까지 읽었던 글들입니다. 제국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내리자면 제국은 지배민족과 모국의 소수민족들과 주변 국가들을 규제하는 권력이라는 용례가 그것이다. 물론 이 규제하는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다양했으며 많은 학자들은 제국을 공식적 제국과 비공식적 제국으로 구별했다. 공식적 제국은 경성 권력, 하드 파워를 통한 신민, 서브젝트에 대한 직접 지배를 의미하고 비공식적 제국은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를 통한 신민에 대한 간접 지배, 즉 신민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그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하는 방식의 지배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일부 학자들은 제국 대신에 패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식적 제국에서 비공식적 제국으로 이행한 듯하고 정치적으로도 패권이 제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향유한 듯하다. 연성 권력은 패권. 그러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국이든 패권이든 모든 제국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패권 국가들을 제국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불러야만 패권과 제국의 긴밀한 연관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과의 지배, 종속 관계를 추구하는 권력이라고 보면 제국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을 통해 대팽창과 확대를 꾀하는 국가를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대외팽창과 확대를 꾀하는 국가를 제국이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제국을 구조적으로 확장, 지향적 체제를 가진 국가, 어느 정도 확장의 성공한 국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결국 성공한 제국이 패권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국제무역과 국제관계가 한 국가의 존립과 성장, 그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으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대국도 패권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제국, 패권국, 강대국을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제국, 패권국,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선진국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진국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고 제국, 패권국, 강대국은 주로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과 같은 국가 차원의 총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제국, 패권국, 강대국은 대부분 선진국이지만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처럼 명백히 선진국에 속하면서도 제국, 패권국, 강대국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중요한 의미를 갖긴 하지만 이 책에서의 고찰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광대한 역사 속에서 실로 무수한 패권 제국들이 멸망해 갔다. 이 제국들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상업사회 각각의 고유한 경제체제의 한계 속에서 또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름대로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역사는 제국이 결국에는 항상 몰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제국의 흥망에 대해 어떤 일반론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일찍이 그람시는 자식이 이해한 정치학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정책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즉 원래 마르크스가 한 말을 제시했는데 잘못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국의 흥망에 대한 일반론. 첫째, 어떠한 사회 구성원도 구성체도 그 내부에서 성장한 생산력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내부에서 성장한 생산력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생산력의 발전. 둘째, 사회는 그 해결책을 위한 필요 조건들이 이미 섞여 있지 않은 과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한 조건들이 섞여 있지 않은 과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야? 그런데 그람시는 이러한 원리를 숙명론적, 기교론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의 경고는 중요하다. 실제로 한 사회가 생산력의 발전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해체와 패전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강제로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이 이야기는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만큼 역사는 복잡하다. 그럼에도 생산력의 발전 여지와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필요 조건의 성숙도는 복잡한 역사를 해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산력의 발전 여지와 과제 해결을 위한 필요 조건의 성숙도. 이게 아까 얘기한 그람시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정치학의 두 가지 기본 원리. 복잡한 역사를 해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역사를 통시대적, 비교사적으로 검토하려는 많은 역사가들이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그러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각 경제, 사회와 패권 제국은 경제체제에 있어 고유한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라는 기능성의 한계 안에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제국의 번영과 패권에 의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등장은 예상하기 어렵다. 그 말은 곧 로마의 평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산업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경제적에서 고유한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라는 가능성의 한계를 발전해 있을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제국의 번영과 패권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상황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미국이 이렇게 패권과 경제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경제체제, 새로운 정치적인 이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로마의 평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산업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패권과 번영이 멈추었을 때 새로운 혁명이 어떤 산업이나 사회의 발전이 계기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와 사회는 내부의 기성 요소들을 새로 조합하거나 외부로부터 새로운 요소들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로 재편할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영국은 원산업적 프로토-인더스트리얼 요소들과 시장 요소들을 조합하여 농업, 창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변모해갔고 독일과 일본은 앞선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사회의 요소들을 창출해갔다. 결국 우리의 연구는 각 패권 제국의 흥망을 구체적으로 결정짓는 각 경제체제의 고유한 가능성의 한계와 경제체제 고유성의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조합되고 성실되어 이행을 이비하는 역사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패권의 비밀이란 것도 바로 이 구조적 한계와 요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상수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맹목적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적 요인이 단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변수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변수들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역사적 요인이란 역사적 고발성이나 불확정성 속에 묻혀 경제체제의 구조적 효과 및 그 한계와 비밀이 결부되어 그 안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말한다. 패권의 비밀이 그 비밀이란 것도 그러한 구조적 상실과 역사적 변수이며 이 비밀을 해석할 때 더 나은 미래로 통하는 문을 열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지금 상당히 졸린 관계로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야 프롤로그인데요. 프롤로그를 끝내려고 빨리 읽는 듯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수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변화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공허라는 말이 재밌네요. 역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적 필연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맹목이며 공허와 맹목 역사적 요인을 항상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조와 역사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적 요인이 단지 우연적이고 돌발적 변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적 요인이 물론 그러한 변수들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역사적 요인이란 역사적 고발성이나 불확정성 속에 묻혀 경제체제의 구조적 효과 및 그 한계와 긴밀히 결부되어 그 안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얘기한다. 패권의 비밀이라는 것도 구조적 상수와 역사적 변수이며 이 비밀을 해독할 때 더 나은 미래를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다. 변수, 역사적 요인, 역사 속에서의 그 변수가 패권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권의 비밀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 비밀을 완전히 알아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 속에서 패권에 의한 영원한 평화와 제국의 번영을 약속했던 숱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철저히 조사했을 따른다. 조사. 일찍이 이탈리아의 시성 단테는 인류의 가능 이상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 평화이며 보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보편 재권이라고 역설하면서 제국의 통합을 꿈꾼 바가 있다. 지성을 실현하는 것이 평화이며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재권. 지성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이며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재권.
그러나 그가 기대를 걸었던 신성 로마 제국은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분란의 진원지가 되었고 끝내 제국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명이 애당초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경제학자 슌페터의 통찰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패권의 비밀을 다룬 수많은 책들도 지나간 패권의 흥망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느라 패권이 보여주는 미래의 가능성보다 그 허망함을 증명하는 것에 그쳤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허망함을 보는 것에 그쳤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끝내 사라진다는 역사의 철칙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은 끝내 사라진다는 역사의 철칙. 모든 것이 끝내 사라집니까? 인류도 혹여 사라졌었던 건 아닐까요? 진화론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인류란 사라졌던 것인가?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끝내 사라진다는 역사의 철칙에 비추어 볼 때 평화 공존과 공동 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와 패권의 약속하는 것도 섣부른 공약일 수 있다. 그러나 영구 평화와 세계 정부에 대한 단테의 열망은 루소와 칸트로 이어졌고 여전히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비록 영감은 비현실적인 점도 있지만 인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실을 이끄는 힘이 있고 현대 산업사회에 나아가 미래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점점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단테가 말하는 가능지성을 지녔다면 그러한 영감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물론 단테도 그렇게 생각했다. 가능지성을 지녔다면 영감을 자양분으로 미래를 상상해야 할 미래를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옛 사람들이 수고로 부유해진 이상 자신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사회 문제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자 고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기 본분을 멀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친한 동생이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그 이집트를 보면서 다녀온 사진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문장이 그 생각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집트가 생각보다 너무 사회적으로 열악한 국가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신이 옛 사람들의 수고로 부유해진 이상 자신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을 남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기 갑자기 피라미드라는 유물을 보면서 피라미드가 있었던 그 이집트 시대에는 그들이 가진 자연의 혜택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종교 등의 이유로 부유해졌었던 이상 그들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겠죠.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이 피라미드가 그 열악한 이집트의 경제 활동 속에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 제재들이나 어떤 우리나라처럼 산업 미래 산업이라든가 반도체적인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광이나 기름 같은 거를 의지를 하게 될 텐데 이 피라미드를 보러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 어느 정도 이집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선시대를 봐도 신라시대 역사를 뒤져봐도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유해진 이상 우리도 후손을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를 함으로써 그게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우리도 무언가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책들, 이런 지성을 남기는 것도 분명 이 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남길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작품이나 콘텐츠, 이론, 아니면은 사상 등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이 목차예요. 목차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목차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롤로그를 정말 오랫동안 지금 읽었는데 항상 이렇게 너무 졸린 시간에 하게 돼서 물론 저 자신을 위한 거지만 나중에 제가 이거를 다시 듣게 되더라도 좀 웃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졸린 새벽에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례를 좀 보면 프롤로그 그리고 첫 번째 1. 경제와 전쟁의 순환 그 이론과 역사 경제와 전쟁의 순환 그 이론과 역사 농업, 상업, 산업 경제와 이 각 세 개의 사회의 경제와 전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패권이란 경제와 전쟁의 선순 죄송합니다. 보십시다. 너무 네,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을 통해 대외 팽창 확대를 꾀하는 국가를 제국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적으셔가지고요. 이상과 같이 이 책을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며 그러한 비밀은 간명한 이론과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없이 확인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제와 전쟁의 순환, 그 이론과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농업, 상업, 산업 그 예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바다 위 농업 제국 스페인 이게 지금 40페이지가 나오네요. 레콘키스타 스페인의 진출, 농업의 전성기, 농업의 쇠퇴, 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그리고 최초의 상업국가 네덜란드, 농업은 스페인, 상업은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역사적 배경, 네덜란드는 37페이지 정도 소유를 하셨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 확대 재투자 체제의 완성, 가소성의 상실, 잉글랜드와의 전쟁과 그 결과 네덜란드 확대 투자 체제의 역사적 한계 그리고 상업 영국 여기는 한 30페이지 35페이지 정도 소유가 되었고요. 상업사회의 형성 확대 재투자 체제의 확립 상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영국 산업사회의 완성과 쇠퇴 상업은 영국 또 산업도 영국이네요. 자 그리고 미국 산업사회 의 형성, 식민지, 혁명, 확대 재투자, 확대 재생산, 남북전쟁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엔 미국 산업사회 완성, 영국의 산업의 완성과 쇠퇴,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미국의 산업의 형성과 완성을 지금 40페이지, 35페이지, 70페이지 다 거쳐서 이렇게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에필로그가 있고요.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교수님께서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을 통한 패권을 어떻게 이들이 갖고 잃었는지에 대한 농업, 스페인, 상업, 네덜란드, 그리고 산업, 영국, 그리고 현대의 미국을 통해서 산업의 패권국이죠.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너무 지금 3시를 다 해가고 발음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잠시 다음 시간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 빨리 다시 한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저와 같이 지식을 듣고 싶은, 하지만 이거를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뭐 이거를 제가 뭐 오디오북처럼 읽는 건 아니어서, 오디오북처럼 읽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저의 생각이나 뭐 공부하는 것들, 잡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여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을지 혹시 몰라서 그 부분에 좀 우려가 되고요. 사실 이 프롤로그를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13페이지에서 25페이지, 12페이지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이상한 뭐 드라마나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물론 좋지만 뭐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한 사람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게임 같은 거를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본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생이 그런 캐릭터를 키워가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이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레벨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의 레벨을, 어떤 스킬을 올릴지, 어떤 스탯을 성장을 시킬지에 따라서 정말 리얼 현실에서도 캐릭터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렙이 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될 것이고요. 뭐 다양하게 추구하는 행복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소한 뭐 중간에 뭐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둔 분들은 그쪽으로 레벨이나 능력, 스킬을 키워 나갈 것이고, 그것도 정말 만렙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라는 사람이 가진 캐릭터를 뭐 인문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기술, 제가 일하는 것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엄청 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 대외 활동들도 늘려가면서 캐릭터를 좀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경제와 전쟁의 순환, 그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그러면 예고처럼 얘기를 할게요. 1. 자, 볼게요. 대주제에 관해서 31페이지.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참 고등학교 때는 사회문화 뭐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재밌게 안 봤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조금은 재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뭐 그래프 나오고 난리 납니다. 우선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흥미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오잉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잉.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에 알러지를 느끼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나 뭐 그런 시간에 이런 그래프 으악 뭐 이윤과 자본, 소득 증대 정말 재미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주 작게 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와닿습니다. 아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걸 알아야 저희가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 미래에 대처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지금
경제와 농업 샀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좀 컨디션을 위해서 이만 오늘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